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2강 주사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 의약품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3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지금 현재 세 개의 그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전문의약품,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 그 다음에 안전상비의약품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의약 분업이 전격적으로 그 전에 논의가 되고 2000년 7월에 의약 분업이 실시되기로 했다가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가 조금 충돌이 있으면서 한 달 뒤, 즉 2000년 8월에 의약 분업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의약품을 그러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으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문의약품이다 혹은 일반의약품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는 미국의 경우는 전문의약품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escription Drug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처방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Non-Prescription Drug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사협회에서 주장을 해서 처방약을 전문의약품으로 하자, 비처방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전문, 일반 이런 표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그러니까 의약 분업이 되고 나서 12년이 흐른 2012년 11월에 또 다른 분류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처방약 즉 일반의약품 중에서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약국 외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좀 분류를 해서 접근성 약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자 이런 관점에서 약 13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고 그것은 2012년 11월부터 이 분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 다음에 안전상비의약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의약품들은 오리지널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복제약이 있겠죠. 여러분들 복제약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미투 드락이다 혹은 제네릭 드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났을 때 다른 제약사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제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오리지널 약은 다시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 이걸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복제약의 경우는 제네릭 드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바이오 시밀러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등 생물 의약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의 경우는 각각의 이렇게 제네릭 드락은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네릭 드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면에 화학합성 의약품에 약간 그 성능이나 뭐 용법, 제형 등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약들을 계량신약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엄밀한 의미에서 복제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약이 아니니까 여기 지금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화학합성 의약품의 계량신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에서 바이오 베타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시밀러라는 표현과 베타라는 표현을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잠깐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요. 바이오 의약품의 제네릭, 즉 복제약으로 합성 의약품처럼 완전 동일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기에 이거를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뜻의 similar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이나 생물을 좀 배운 학생들의 경우는 뭐 일반인들은 조금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작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3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량이 굉장히 크죠. 마크로몰레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오리지널 약과 아주 똑같이 100% 똑같은 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제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 시밀러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량 신약에 해당하는 그 복제약은 바이오베터. 그래서 이게 바이오베터, 이거 바이오베터라는 표현을 여기 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약효나 제형 등을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을 바이오베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계량신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특별히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제약사들이 자기의 오리지널 약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BT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량신약 쪽에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신약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영어로는 incrementally modified dru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D라고.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뭘까요? 점진적으로 약간 구조의 변형, 아니면 제형의 변형, 수정이 된 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의약품을 바탕으로 하되 생산자에 의해서 화학 구조나 제형, 용도 등을 약간 변형한 약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계량신약이고요. 이것은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빨리 적은 돈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같은 데가 이런 계량 신약을 많이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을 분류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이 있다. 오리지널 약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다. 각각의 복제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에는 이러한 약들이 현재 지금 존재합니다. 항체 의약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엔티바디라고 하는 것. 혹은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뭐 인슐린 같은 경우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인슐린, 동물의 인슐린을 가지고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었거든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최초의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개발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은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아래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은 전통 의약품이 있고요. 전통 의약품이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천연물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천연물로부터 어떤 성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버드나무 수피에서 분리한 살리실산이라는 것이 유도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푸른 곰팡이에서 분리한 항생제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내추럴 프로덕트, 천연물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 의약품이죠. 반면에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들을 합성 의약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의약품 같은 경우는 1990년대까지 그 숫자가 피크를 이뤘다가 점진적으로 점점점 그 의약품의 개발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식물이든 아니면 뭐 박테리아든 그런 것 균주를 통해서 우리가 의약품 분류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할 것들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스커버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식물에 존재하는 성분을 디스커버리하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의약품들이 전통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합성 신약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 합성 의약품이죠. 화학 합성 의약품 이런 경우는 199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그 신약들이 증가를 했지만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부터 아주 급진적으로 약품의 숫자가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가 제목도 썼죠. 대세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은 제약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유전자 기반 신약, 뭐 아까 세포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크게 개발된 약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면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그 약들의 그 종류가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과거에는 전통 의약품이나 합성 신약 의약품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지금은 점점 더 바이오 신약 혹은 유전자 기반 신약의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시면 전체 의약품 중에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여기 보면 2015년에 24%였다가 30%까지 계속 늘어나는 현상. 시장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3,260억 불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시장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주로 합성의약품 같은 건 먹는 약이죠.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고 주로 주사제.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는 하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바이오 생산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단가가 매우 높다.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그래서 특징을 여기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상적인 질환이라든가 표준 치료에 높은 효능을 보이는 반면에 여기는 희귀나 난치 질환 같은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데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 엄청난 약효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지금 굉장히 높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신산업을 개척한 대표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어떤 분야가 개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간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이런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여러분들 이거는 뉴스에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유럽 시장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들도 지금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화학 합성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래서 여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여섯 번째 공장까지 지금 송도에 만들겠다. 현재는 제4 공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모더나 mRNA 백신 완전 위탁 생산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CMO, 영어로는 CMO라고 하는데요. 이런 CMO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다. 그래서 백신도 이 사람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할 것이고 또 항체 의약품도 위탁 생산하고 아니면 위탁 개발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자기 자체적으로 약을 개발할 자기네 오리지널 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개의 분류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곧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영어로는 그냥 RX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들을 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의약품과 안전상비 의약품. 그래서 이걸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안전상비 의약품 같은 경우는 OTC란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약을 우리가 BT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OTC와 BTC는 뭐의 약자인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OTC 같은 경우는 over the count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매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약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버 더 카운트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안전상비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약국 외 장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죠. 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 판매 의약품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이름을 지금 붙여서 쓰고 있는데 명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그 편의점에 여러분들 들어가 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점원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카운터 바로 어,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판매되는 물건이다. 그게 오버 더 카운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약품 중에서 그러면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것 이거를 BTC, 즉 Behind the Counter.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 가면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서 있기도 하지만 바로 카운터 뒤에 있는 조제실로 들어가서 약을 조제한 다음에 갖고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Behind the Counter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둘을 합쳐서 그냥 여기서 오버 더 카운트로 OT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을 OTC, 그 다음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BT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 그래서 처방약, 비처방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전체 걸쳐서 여기 제가 영어로 스위칭 파시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공식적으로는 8월에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쓰던 약들을 그럼 이거는 전문의약품이다 뭐 이거는 일반의약품이다 이게 분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분류한 것들을 계속 그 분류대로 나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을 오래 쓰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지금 사용이 되어 왔고 그리고 써보니까 부작용도 적고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고 바로 여러분들 약국에서 그 환자의 편의에 맞춰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또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 의약품은 그러면 전문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그 분류를 바꿔야 되겠다. 그게 바로 스위칭 파시블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약사법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약사법 제26조 3.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약은 전문으로 분류가 됐다가 일반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일반의약품으로 됐다가 이거는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자기 자의로 약을 사서 먹을 때 이건 부작용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의약품을 다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안전상비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의약품 중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위칭 파시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전문의약품이라 일반의약품 이런 표현을 계속 썼는데요. 그럼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전문의약품이라 하느냐? 그건 약사법에 다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고쳐져서 시행된 게 2015년 11월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각 호에서 1번부터 10개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들 중간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약간 뺐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양리작용 또는 적응적으로 볼 때 의사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또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고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다. 혹은 습관성, 의존성이 있는 것,
내성이 있는 약, 마약, 뭐 극약, 독약,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마지막으로는 신약으로 처음에 약이 개발됐다. 그때는 일단 전문의약품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약들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외 약들을 다 뭐라 한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일반의약품이라면 이런 것이 되겠죠. 부작용이 적고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약을 먹을 수 적용 가능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외용제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는 성분 함량 및 제형 등을 고려한 역과 포텐시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그 섹션에서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소염작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혹은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는 그 약의 역가, 즉 약의 효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클래스 1부터 클래스 7까지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것이 역가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클래스 7에 해당하는 하이드로코르티손 같은 약은 가장 역가가 낮은 것이죠. 그 포텐시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류는 대략 7등급만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분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피부 질환에 쓰는 약들은 단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제보다는 이것저것 섞인 연고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개, 3개 이상의 성분이 섞인 복합제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몇 달 전부터 그 의약분업 분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그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스테로이드 제제 분류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도 정확하게 분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그렇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한 제제들 그런 것들 뭐 그중에 이제 생약 제제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전문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약 제제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실제 뭐 스티렌전 같은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위벽 보호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있거든요. 스티렌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생약제제지만 일반 약품이 아닌 전문 약품으로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 2000년 5월 30일에 의약품 분류위원회가 이 방대한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이제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품목이 뭐 27,962개였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의약품이 약 61.5%,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이 38.5%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제 복합제가 좀 다릅니다. 구성이. 복합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의 포션이 더 크고요. 반면에 단일제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 거의 4분의 3, 일반 의약품이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은 바로 전에 분류가 됐던 분류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재분류를 했는데요. 이때 분류를 잠깐 볼까요?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재분류 후에 이게 이제 2012년에 이제 재분류가 한 번 더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한 12년이 경과한 후죠. 그때 전문의약품은 전체 의약품의 약 56.4%를 차지했고요.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43.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이 61%에서 56%, 약 5% 줄고 이거는 5% 정도 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분류인 그 안전상비 의약품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일단 앞에서 제가 2012년 11월에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는 자유 판매 의약품이 새로 분류가 이제
분류에 추가가 됐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의를 보면 일반 의약품 중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 외 장소, 통상적으로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편의점이 되겠죠. 살 수 있는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품목을 지정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왜 이런 안전상비 의약품이 생겼냐 하면 일반인들이 매번 약국 가서 사야 되고 불편하다. 또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의약 분업이 된 후에는 약국들이 병원이 오픈될 때 약국이 열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닫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약을 살 수 있는 위치가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도 약을 살 수 있는 약들을 분류를 해서 그걸 편의점 같은 데서 팔도록 하자. 그걸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것이 이제 안전상비 의약품이고요. 최초 13개 품목이 지정이 됐고 거기에 보면 타이레놀 용량별로 있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타액. 그다음에 브루펜 시럽이라고 해서 이것도 소염 진통제죠. 그다음에 판콜레이나 판피린 같은 종합 감기약 개념. 그다음에 베아제, 닥터 베아제, 회스탈 같은 회스탈 플러스 같은 이건 뭡니까? 소화 효소제죠. 소화제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그걸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제입니다. 소화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남용될 소지가 있고요. 굳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효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들을 안전상비 의약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또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타이레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간독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술을 먹고 머리가 아프다. 이때 타이레놀 먹었다. 아주 안 좋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타이레놀도 사실은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만만치 않은 약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타이레놀 ER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타이레놀 서방정이죠. 그건 650mg이에요. 일반적인 500mg이 아니고 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타이레놀 ER정 같은 650mg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간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레놀도 안전치 않은 약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여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안전상부의약품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자기네 자의대로 사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13개 품목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훨씬 더 많은 약품들을 안전상비의약품 카테고리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약사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게 이 두 그룹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회의가 마지막에 열린 게 2018년 8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품목 조정회의에 시민단체 등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13개 품목 외에 제산제, 속이 쓰릴 때 먹는 약들 있죠. 여러분들 몇 가지 유명한 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산제나 혹은 설사가 났을 때 먹는 지사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가려울 때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 뭐 알러지성 질환이 있을 때, 혹은 화상연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품목을 늘려서 그 시민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약사회에서는 타이레놀 안전성도 있다. 이런 기존의 약도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또 여기도 판콜도 얘기했죠. 그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도 함부로 우리가 먹어서는 상당히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하고 약사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지금 품목이 결코 지금 늘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또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이런 안전상비 의약품의 품목은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주장을 핀
그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은 2018년 5월 11일 청년의사라고 하는 여기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약사회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이런 제목하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밑줄 친 걸 보면 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약품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국민들이 편의점 가서 약을 자기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이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안전산비 의약품이 지금 품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43.4%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13개 품목이 너무 많다. 축소해야 된다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가치료를 확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품목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기사의 내용은. 반면에 2018년 8월 10일 히트뉴스에 나온 제목은 뭐였냐면 편의점 약 판매가 편익 증진 이 논리는 허구다라는 제목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에 그 기사가 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보면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놓고 소비자 접근성 강화니 사회적 편익 증진이니 하는 말들과 일반 약 판매에서 약국과 편의점이 뭐가 다르냐는 식의 낙인 찍기가 무성하다. 갤포스가 약국에 있으나 편의점에 있으나 뭐가 다르냐 이런 공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개 약사들이 갤포스를 판매하며 일일이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품목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편의점에 있는 직원이 약 복약 지도를 전혀 할 리도 없고요. 또 제대로 교육을 받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의 부작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편의점 같은 데서 약을 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지금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전국 편의점 숫자에 버금갈 만큼 키워놓은 약국을 100% 활용하자. 그러니까 약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써놨어요. 3분 병원 진료는 원망하면서 왜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서 나가기가 바쁜가? 왜 약사에게 적절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아니면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해 주는지 그 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양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이런 그 기사, 그러니까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여기 좀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사를, 이 기사와 전체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논란을 결국 보면 이런 쟁점은 이겁니다.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부작용, 즉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품목 확대에 찬성을 할 것이고요.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품목 확대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일단 편리하다는 것이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언제든 집 앞 편의점에서 약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반대 측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 복약지도 불가능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약 구입은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기회에 이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기에 걸려 판쿨이라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였는데 일반 의약품 정보를 보면 유효 성분의 약 성분 뒤에 KP, EP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학생은 비교적 자세하게 성분들을 이제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궁금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KP라고 하는 Korean Pharmacopoeia라고 하는 요 약자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약전입니다. 그럼 약전이라는 건 뭐냐? 약에 대한 법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혹은 저장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설명한 약에 관한 법전을 우리가 KP, 한국말로는 대한민국 약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약전에 따라서 이 성분이 제조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의 성분 표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면에 JP라고 썼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JP의 기준에서 어떤 성분들은 USP의 기준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JP는 일본, USP는 미국, EP 유럽, BP 영국, DAB 독일, PF는 프랑스 약전에서 딱 약전에 준해서 이 성분을 우리가 제조하고 품질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